우리나라의 이제 스승들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토크 형식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강의를 듣고 공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좀 교과서적인 방식보다 두 사람을 동시에 한번 들어보면 이제 허리 안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실험해보는 거예요, 진짜. 혹시 동시에 한다는 걸 우리가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BC의 오색이 같은 연대기에 출연하신 환자들이긴 한데 우리는 보통 따로따로 하잖아. 근데 동서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로운 사유의 길을 모색했는지를 이제 듣고 아무튼 그런 취지로 다 해서 이제 그냥 쌤이 소크라테스를 40분, 그다음에 문리스 선생님이 이제 문자를 40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동시에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여러분이 뭐 질문이 없으면 내가 이제 또 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고 나도 소크라테스 공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선택을 하겠어요. 네. 자, 시간 40분 되면 내가 땡을 치는데. 그 전에 끝날지도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네. 저희도 처음 이제 지금 고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처음 해보는 형식이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약간의 고민이 있었어요. 큰 고민을 하셨고. 아니 사실 나는 이렇게 형식을 다운하면 청년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아니 그래도 철학 공부하려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또 2번이고 어떤 내용들을 같이 좀 코드를 맞춰서 해야 될까 요 정도를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문희쌤이랑. 그래서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랑 전반적인 좀 삶을 스케치하는 것,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뭐 공자의 시대와 삶을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의 어떤 뭐 그 사유, 구체적인 사유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시대와 삶을 전반적으로 스케치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대 그리스, 그죠? 소크라테스를 하려면 이제 고대 그리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그리스는 보통 이제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스 시대, 히랍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헬라스라고 하는 건데, 헬라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그냥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졌어요. 헬라스랑 바바리아. 우리가 그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바바리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인간이고 밖은 다 바바리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헬라스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뭐 이렇게 근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인간, 휴먼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그리스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교류가 가능한 요 관계를 헬라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헬라스의 문화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쭉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리스 그 헬라스 문화를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은 수많은 전쟁들이에요. 정말 수많은 전쟁들이고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이 시대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은 2개. 되게 유명한 전쟁이에요. 다 들어보셨을 전쟁인데 하나가 쓸 준비하시네. 49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네, 49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480년에 한 번 더 있어요. BC 아니에요, BC? 네, BC. 네. 기원전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야 돼요. BC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놓고 네, 이게 부자 페르시아 이게 1차 전쟁이고 이게 2차 전쟁이. 이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그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허 여기가 약간 떨어졌죠.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 이렇게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네, 여기가 에게해죠. 그렇다고 치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태리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동방이라고 말하는 오리엔트라고 서구에서 말하는 이 동방과 가장 인접해 있던 나라가 그리스인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이제 사실 이제 해상무역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고 권력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끊임없는 어떤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는 그렇게 잘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에 비해서 페르시아는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엄청난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로 얘기가 됐었죠. 엄청난 제국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터진 게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거는 어마무지한 대국이에요. 어마무지한 대국. 그래서 이 엄청난 제국이죠. 제국. 부와 그다음에 권력을 상징하는 동방의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붙은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겨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겠죠. 근데 여튼 이제 뭐 해전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바다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하면서 이기게 되는데 이러면서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면서 그 중에서도 아테네라고 하는 이 나라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다 들어보셨죠?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이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개의 나라로서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 이제 서구의 이 모든 문화적인 배치가 이쪽 그리스로 옮겨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디가 주로 그 문화의 중심지였냐면 이쪽에 있는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쪽이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문화적인 색깔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테네라고 하는 특히 이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이 번영기, 황금기라고 불리는 고대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으로 그다음에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전쟁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전쟁이 어마어마하죠. 461년부터 445년까지. 그 다음에 431년부터 400, 이건 30년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 1차 전쟁, 그 다음에 이게 2차 전쟁이죠. 펠로폰네소스. 이 전쟁은 뭐였냐면 이제 동방의 외부에 있는 거대한 권력인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리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문화의 중심지를 차지하면서 그리스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바로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요 사이에. 보통 469년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때.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전쟁기이기도 하지만 아테네가 엄청나게 번영을 하던 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이 싸움이 가능해지거든요. 사실 우리한테는 아테네가 더 유명하지만 당시 그리스에서 최고의 권력,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건 스파르타였어요. 근데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쪽으로 막 많은 이 현자들 혹은 이 지식인들이 몰려들면서 엄청나게 문화를 번성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컸던 게 은광이 발견이 돼요. 은광.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지역이 가장 부족한 게 보통은 그런 그 금은 같은 이런 금속 이런 것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광이 발견되는 거랑 관련을 해서 아테네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 스파르타하고의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지냐면 아테네가 지죠. 여기서 아테네가 져요. 아테네가 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에, 그러니까 아테네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냐면 친스파르타 정권이 들어와요. 친스파르타 정권. 친스파르타 정권이 그 전까지 있던 아테네의 정치적인 색깔을 완전히 바꾸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색깔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민주정이죠. 민주정. 그리스의 민주정, 폴리스의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이 시기를 다 떠받치고 있었어요. 이 시기를. 사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끝도 없겠지만 이 전쟁 자체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어요. 우리가 일리아스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대1 싸움이에요. 헥토르 나오고 저기서 아킬레우스 나와가지고 빵 싸우면 이제 우리 대장 이겨라 막 이랬다가 이제 지면은 깨갱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모두 그 데모스라고 하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말하는 이 대중, 그리고 민중이라고 부르는 이 힘으로 이긴 거예요. 이 힘으로. 그래서 이 영웅이 아니라 이제 데모스의 시대가 오기 시작해요. 호메로스의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데모스의 시대가. 근데 이거를 친스파르타 정권이 완전히 밀어내고 우리가 참주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군주정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군주정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그 공포정치가 시작이 돼요. 공포정치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아테네의 기득권 세력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산을 박탈하는 거죠. 이거를 8개월 동안 1,500명을 죽이면서 이 공포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공포정치를 이끌던 아테네 사람들, 친스파르타 정권이지만 이 공포정치를 이끌던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죽게 되면서 공포정치가 이제 더 이상 그 원성도 많이 탔고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제 이 참주정을 요구하는 온건파와 데모스가 합의를 해서 다시 민주정이 복귀가 돼요. 이때 민주정이. 이게 민주정이 복귀가 된 게 403년이에요. 보세요.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8개월 동안 어마무시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고 403년에 민주정이 복원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 혼란, 이 몇 년 혼란이에요. 거의 100년 가깝게 지금 반세기를 가깝게 이 혼란이 이제 정리가 되는 요 시기. 요게 403년에 시작이 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회부가 돼요. 이 민주정에 의해서. 언제 탄생했나? 아까 469년. 그래서 70세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회부가 되고 사형을 받죠. 사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테네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 서양의 가장 이 현자 혹은 뭐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 정치 체제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민주정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사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을 이제 재판에 회부가 돼서 그런 배치가 됐을 때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떠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테네가 2번의 죄를 짓게 하진 않겠다. 이런 뭐라고 자신을 소크라테스급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테네를 위해서 떠나겠다. 살고 싶어서 떠나. 2번의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 역사에 이런 오점을 남기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떠나게 되는데 여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가장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기에 태어나서 그 시기 동안 뭐 철학도 그다음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의 폴리스의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전쟁과도 관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폴리스의 데모스, 그러니까 민주정이 진행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군인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귀족들만 전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도 나아가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됐던 거죠. 소크라테스도 참전을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을 하고 거기서 뭐 엄청난 용맹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참전을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붙잡고 막 야, 너 정의라는 게 뭔지 아니? 막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길거리에서 엄청 잘 보였대요. 항상 길거리에서 살았다고. 이게 소크라테스. 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제 아테네가 황금기에 태어나서 그걸 구가하면서 그 민주주의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다가 그 혼란 끝에 다시 찾은 민주정에 의해서 또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테네의 민주정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또한 아테네의 민주정이었죠. 이 두 가지의 모든 모습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철학을 하기 때문에 그 알메 베치가 이 전쟁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와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었고, 이게 이쪽은 사실 이제 그리스 자체가 척박한 땅이기도 했고, 이쪽에 이제 긴장 상태가 너무 높으니까 학문 자체는 더 서쪽으로 가서 이태리와 이오니아 지방 쪽에서 이게 많은 이제 그 철학들이 나왔어요. 이때의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자연 철학이에요. 자연 철학. 막 탈레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뭐 이 우주는 물로 만들어졌냐, 뭐 불로 만들어졌냐, 뭐 무한정자가 있냐, 뭐 기타 등등 이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이런 현자들의 세계가 있었고, 이거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사변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다. 이런 식의 것과 이제 연결을 해서 이탈리아와 이오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철학이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어떤 그 알미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이 그리스로 옮겨오면서 완전히, 특히 아테네로 옮겨오면서 완전히 색깔이 변해요. 이 자연 철학이 더 이상 자연 철학을 탐구하는 방식이 알미 아니라 인간의 윤리,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그 이탈리아와 이오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학,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피직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학, 피직스, 자연학. 그래서 본성, 이 자연의 네이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성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본성을 다루고 주어진 것을 다루는 세계예요. 여기 주어진 것, 우리한테 주어진 것. 이 달이 주어졌잖아요, 태양이 주어졌잖아요. 주어진 것을 다루는 세계. 이게 그리스 아테네로 오면서 완전히 색깔이 바뀌는데, 이때의 자연학은 이 현자들, 이 지식을 탐구하는 자들, 이 집단에서 주로 공유가 되는 거였다면, 아테네로 오면은 이 자체가 데모스, 즉 대중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대중의 삶과. 그리고 이 대중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바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민주정과 폴리스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정과 폴리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소송이에요. 소송, 재판. 소송.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이제 그리스 국가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테네 사람들을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테네의 번성기는 소송의 번성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언어가 무지하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언어.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그래서 언어와 문화와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런 알미 이 아테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언어와 문화와 법, 이 대중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피스트. 응. 자, 소피아죠. 소피아. 소피아요. 이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이 자체도 이제 막 따져 들어가는데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지혜는 뭐였냐면 하늘에 있는 혹은 저 땅속 깊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세계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암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암은 뭐냐면 재판과 소송이었다. 재판과 소송.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약간 그 중국의 마피아 게임이 이런 거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막 자기가 변론을 하면서 내가 왜 범인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말빨을 엄청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빨. 이 말빨. 능란한 말솜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거를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소피스트가 아니야. 필로소피아야. 난 지혜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난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나는 단지 지혜를 사랑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구분이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지혜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보겠지만 그래서 소피스트와 대별되는 것으로서 자기를 소피스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과 이들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서의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필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정이고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지혜죠. 나 지혜랑 친구야 라는 말이에요. 지혜와 우정을 나누고 있어. 필로소피아, 나는 철학자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소피스트와 구별이 되면서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여튼 이렇게 되면서 피지스에서 대중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어떻게 내 삶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요 세계를 보통 노모스의 세계라고 불러요. 노모스. 규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노모스의 세계. 그래서 피지스의 세계에서 노모스의 세계로 갔다. 노모스의 세계는 뭐냐면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주어진 것이 뭐지? 나한테 주어진 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뭐지? 로 이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모스의 시계.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변화는 피지스에서 노모스로의 변화. 나에게 주어진 세계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인간이 같이 함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는 지혜. 이게 아테네 지혜의 중심이에요. 물론 이제 소피스트라는 이 말빨과 관련되면 이제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지혜의 변화와 함께 고대 그리스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히 이제 아테네, 헬라스 중에서도 아테네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민주정이겠죠. 그죠? 민주정.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제비뽑기로 뽑거든요. 사람들은 부족마다 진짜 평등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뽑아가지고 그 부족에서 다 와가지고 국회에 와야 돼. 평생에 그 짓을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 달에 뭐 한 번씩 뭘 해야 되고 이런 민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맨날 아고라 광장에서 재판 열려. 가가지고 배심원도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경제 활동 말고 전적으로 정치적인 삶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민주정을 보면 참 먹고 살기 편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에 가서 저거를 할 수 있지.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언제 우리가 저거를 해.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밑받침했길래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저러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가죠. 여가.
이들한테는 여가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를 떠받치던 여가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럴 때 보통 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는 노예 경제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어려운 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로 그리스 사람들은, 아까 아테네 사람들은 노예를 되게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계속 먹잖아. 그래가지고 노예는 이제 농업 노예가 있고 이제 산업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광산 노예가 있는데, 광산 노예는 좀 예외적이라고 해요. 굉장히 우리도 좀 광산을 간다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좀 힘든 그 막장이라고 정말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것처럼 그건 좀 예외인데, 농업 노예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예들은 자기가 생산한 만큼 다 먹어치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농업노예의 한계야. 그런데 이게 산업노예 같은 경우는 뭐냐? 산업노예 같은 경우 일거리가 없는데도 밥을 줘야 돼. 산업노예가. 그래가지고 이게 산업, 수공업이나 이런 거를 해도 노예만 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자를 수가 없대요, 노예는. 이게 반대로. 그래가지고 반드시 월급을 더 주더라도 시민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 자본의 유동성을, 그 경제의 유동성을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노예 경제라고 하는 거는 노예들이 한 집안에 많이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오디세우스나 이런 데를 봐도 그 오디세우스 페넬로페가 직접 짜고 있거든요. 옷감 짜고 있고 아버지가 양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는 뭐였냐면 가사도우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실제 경제적인 생산을 하고 산업적인 생산을 하는데 노예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물음이 들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갖고 있던 마인드인데, 땅이 너무 척박했대요. 땅이 너무 척박했는데 이게 그 호메로스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트로이 전쟁 시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거기도 보면 맨날 소 잡아먹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한 800년 정도 되죠. 800년 정도 되는 사이에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노력해. You can do it.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봤자 안 돼. 그냥 조금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양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옷감도 직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직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덜 먹고, 덜 입고, 그 다음에 이 의식주에 대한 욕망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입는 하얀색 옷 있잖아요. 그게 이불이에요. 그게 이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다가 벗고 이제 덮고 자요. 아침에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입고 나와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아침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잊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수다를 떠는 거죠. 아고라에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더욱이 기후가 굉장히 온화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어디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수다 떨면서 이제 그 허기를 지내면서 아침이 지나고 나서 아침 식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의식주에 대한 거의 모든 이거를 별로 거기에 이렇게 끄달려 하지 않았던,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귀족정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런 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스는 대부분 로마적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제 그 빈약한 식단과 빈약한 의식주로 이 생활을 영위를 하고. 그러면 이들한테 중요했던 건 뭘까? 이들한테 중요했던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옷 한 벌로 저렇게 평생을 나고. 안락함이 아니라 여가였다는 거예요. 가치의 중심이, 우리는 안락함에 두기 때문에 안락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 노동을 해요. 우리가. 그렇죠?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해서 안락해지고자 하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거는 뭐였냐면 여가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나는 여가를 지키리라. 그 여가는 뭐예요? 광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정치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이잖아요. 어떻게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기반을 만들 것인가, 이걸 계속 수다 떨고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치 체계 자체가 안락함이 아니라 여가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게 다가갔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그 1시간 안락하기 위해서 10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휴가 때 안락해 보려고 1년 내내 노예노동은 이런 노예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노동 강도가 센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노동들 없었고 노예들도 그렇게 일하면은 반란을 일으켰대요. 안 한다고. 우리는 오후에 목욕해야 되고 우리 친구 만나야 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민주정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리스인들의 가치 안락함이 아니라 여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여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아까 노모스 만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필요했다는 것. 그걸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력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곤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곤이라고 하는 그리스를 얘기할 때 아테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아곤 문화라고 경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좀 경쟁과는 달라서 경합 서로 경합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경합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 그런 콘테스트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비극 경합, 비극들을 다 내서 서로 경합을 해가지고 누가 1등 먹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올림픽 아시잖아요. 뭐 레슬링 이런 거. 그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누가 더 이걸 하나. 그 레슬링은 이거 그냥 여담인데 옷을 다 벗고 했대요. 그래서 가장 가장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댈 것 없이 맨몸으로 이거를 하는 게 레슬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레슬링 헐벗게 입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평등이 어떻냐면 경기를 하는 사람도 옷을 안 입고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은 왜 입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도 다 벗고 같이 레슬링을 봐야 됐던 이런 식의 데모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경합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책이었어요.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거냐면 말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재판, 소송이라는 건 사실 그런 식의 이제 뭐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말들의 경합장이었어요. 말들의 경합장. 이 말이요. 달리는 말 말고 말들의 언어의 경합장이었던 거죠. 이 악어는 크게 이 문화를 이해하기가 우리는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19세기로 넘어가면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이 아곤 문화를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곤 문화랑 관련이 되는데 이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아리스라고 하는 요소랑 그 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필로스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했죠? 우정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친구. 친구의 요소고요. 아리스는 대결이에요. 대결. 이거는 적이죠. 적. 그죠? 그러니까 아곤은 적이면서 친구인 관계예요. 라이벌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대결을 함으로써 각자가 갖고 있던 어떤 뭐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관계를 맺고 이 경합을 하고 있는 이거. 그래서 가장 좋은 적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란 가장 좋은 적이에요. 적과 친구가 나눠지지 않아요. 나의 지금을 조금 더 뭐 좋은 재능이든 아니면은 자기의 삶이든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개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이런 아리스와 필로스 위에서 아곤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아테네는 동료와 친구를 구분했어요. 동료는 뭐냐면은 결과물을 함께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결과물을 함께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관계이죠. 어떤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 결과와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동료.
친구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자기의 삶과 자기의 존재를 더 고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자기를 더 이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관계 위에서 이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우정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크라테스랑 관련해서도 그리스, 아까 그랬잖아요. 가치체계가 달라요. 가치체계가. 우리는 예를 들면 안락함이 더 중요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일하는 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요한 가치 중에 그리스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악덕이 있죠. 지금 우리의 악덕은 뭐죠? 백수? 노동하지 않는 거? 노동하지 않는 거. 그게 보통은 많은 악덕으로 얘기가 되죠. 푸코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이게 19세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최고의 악덕은 뭐였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어. 이건 별로 걱정 안 돼. 근데 애가 자꾸 돈을 모아, 어디다가. 쓰지도 않을 돈을. 저희 뭔가 사악해, 뭐 기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고대 헬라스에서의 악덕은, 아테네에서의 악덕은 뭐였을까요? 휘브리스라고 부르는 오만이죠.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결되는 덕은 뭐냐면은 절제가 되겠죠. 소프로시네라고 부르는 건데요. 절제. 자, 오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야. 과도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과도함이라고 부르죠. 과도함. 이게 동양과 서양이 되게 차이일 것 같은데, 서양에서 그 얘기를 플라톤 때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정의롭다라든지 혹은 히브리스 오만함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자기 경계를 지킬 수 있는가. 자기 경계를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세이돈의 경계는 어디죠? 바다죠. 근데 얘가 하늘로 가.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신들도 자기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자기 경계 안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정의였어요. 휘브리스는 바로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배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테네는 당연히, 그리스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더 끝까지 금욕적일 정도로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천연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산물이 척박해서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아테네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아테네에서는 이 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게 좀 있었어요. 경계하는 게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옆에 페르시아가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어땠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우리 알잖아요. 막 이런 거 메고 막 이런 막 딸랑딸랑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거를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진짜 바다 바로 하나 건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들여오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라고 하는 것이 뭐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프로시네, 이 부의 본질이 뭐냐, 이 부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휘브리스라는 거예요. 휘브리스, 과도함.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더를 욕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절제할 수 없게 하는 그 자체가 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하게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해 가서 결국에는 뭐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필로스, 이 폴리스를 이루고 있는 데모스들의 우정, 이 평등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는데, 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요만큼 벌어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것들, 끊임없이 무한해지려고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서구에서는 강해요. 무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다 이런 뿌리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막 넘어서 증식하려고 드는 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관계였어요. 이렇게 이제 그 부에 대한 이 입장, 아까 여가랑 관련을 해서 이런 상태가 기본적으로 그리스 아테네를, 헬라스의 아테네를 이루고 있었던 거다. 40분인데. 그죠? 땡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저쪽에서 빼야지. 굉장히 덜 들어야지. 간단하게 소크라테스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윤리적인 기본적인 어떤 공통 감각 위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석공, 이 돌, 조각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산파.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는 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의 산파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소크라테스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인데 일단 못생겼다. 그죠? 엄청나게 못생겼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술을 취한 적이 없다. 그 작품들을 보면 예를 들면 막 다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데 그는 아침까지 한 동이를 더 먹고 홀로 떠났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이 아주 강인함을 보였다고 그래요. 전쟁에서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색을 이게 약간 신들림 상태 같은 것들이 왔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가만히 서가지고 사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대요. 다음날 아침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를 수가 없겠죠. 우리도 길거리에 누가 하루 종일 저렇게 서 있으면. 그래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강인함, 이것이 있고 두 번째가 추남이죠. 추남. 이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대화들을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중에 이제 미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한테 유용한 게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러면서 그러면 나의 눈은 너의 눈보다 더 아름다운 거네? 왜냐면 나의 눈은 개구리처럼 튀어나와서 옆도 볼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나의 코도 유용함으로 따지면 너보다 훨씬 유용하니 훨씬 아름답지. 왜냐면 나는 들창코여서 모든 공기를 들어받을 수 있거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입을 보려. 나는 입이 굉장히 너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유용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재료로 삼아서 그가 했던 미에 대한 정의가 어떤 이제 그 전제 자체가 지금 허약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추남인데 인기는 엄청 많았어요. 엄청난 인기. 최고의 아테네 최고의 미남이라고 얘기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도 플라톤의 작품은 국가와 법률을 빼고는 다 사람 이름이에요.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인데 최고의 미남, 꽃미남, 모든 거기 이제 그 동성애적인 관계들이 있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한 번만 막 이런.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알키비아데스 맨날 이렇게 찾겠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 알키비아데스가 나를 매혹시킨 남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이 아테네 최고의 미남이 혹했던 매혹됐던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말, 그의 대화 실력. 그래서 그 알키비아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강의 신에 비유하는데 그 강의 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이 피리에 닿기만 해도 매혹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러더라고요. 입이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입만 열면 막 매혹되는 이 대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그의 철학함은 이 대화라는 문제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대화. 이거는 소크라테스에게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 고대 플라톤도 다 대화체로 쓰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한다는 거, 어떤 지혜를 우리가 발굴하고 지혜를 우리한테 읽어낸다는 것은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읽어나간다는 건 필로스라고 하는
이 우정의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와 우정을 나누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우정을 통해서만 소피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소피아를 통해서 맺어지는 우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테 이 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골방에 처박혀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개인적인 고독과 사변의 무대가 아니라, 거리에서 어느 사람이든 붙잡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모순들을 계속 발견해내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 굉장히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암, 이것이 대화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죽음 얘기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제 철학함으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30분. 공자를 30분에 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주로 동양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아직 공부 못한 게 많아서 동양고전을 많이 더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와 같이 함께 얘기해 볼 동양의 현자로 우리 스승님으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들으면서 놀라울 정도의 이 약간 싱크로 같은 게 있어요. 일단 공자님도 못생긴 걸로 따지면 뭐 외모로 따지면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외모는 아니거든요. 이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엄청난 짱구라고도 설명이 되는 것처럼 일단 굉장히 신체적인 특징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관통하는데, 보통은 이제 철학한다 또는 이제 공부한다 또는 우리 스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한테 이제 유학자나 동양 고전의 이 선비 사대부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주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넘기는 우아한 이 샌님들이라고 할까요? 공부하는 지식인 이렇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 원류에 해당되는 그 기원에서 후대의 그런 수많은 사대부 유학자들의 이제 기원이 되는 최고 스승이자 선배로서의 공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남다른 건강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얘기로부터 잠깐 시작을 해보면, 공자는 이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공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뭘까? 1번은 논어라는 책입니다. 일단 논어라는 책은 공자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 공자로부터 직접 배움을 얻었던 제자의 제자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자님이라고 하는 자기 스승의 이 말씀을 최대한 가감 없이, 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편집 과정과 논쟁을 통해서 걸러낸 텍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어라는 책에 등장하는 공자님의 말씀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말을 할 때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자라는 인물을 접근할 때 가장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인데 논어라는 책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려놓은 전기로서 가장 이른 텍스트, 이거는 이제 논어라는 책만큼이나 공자와 논어 또는 이제 그 당시의 초기 유학을 이해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이제 기본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 속에 있는 공자세가라고 하는 공자에 대한 최초의 전기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사마천은 이 공자세가라고 하는 이 책이 아니라 이제 편이죠. 공자세가라고 하는 이 편을 짓고 여기에 또 한 편의 공자와 관련된 기록을 사기에 싣고 있는데, 그것은 중리 제자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리가 이제 공자님의 자아거든요. 닉네임인데, 닉네임인데 중리의 제자들에 대한 열전, 이거를 따로 한 편을 제작할 정도예요.
이게 오늘날로 작은 책 2분의 1 정도의 분량. 공자님 한 분에 대한 일대기를 그려놓은 분량이 작은 책 2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공자에 대한 것만 합쳐도 우리가 보통 단행본 한 권의 분량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분량 정도인지는 이제 상상이 잘 안 갈 텐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는 책을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한 6년, 7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한무제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환관 4시가 되는 굴욕을 취하면서까지 기어이 완성하고자 했던 이 불멸의 이 저술이었는데 이 책 안에 뭐 진시황 얘기도 나오고 한고조 유방 얘기도 나오고 뭐 초패왕 얘기부터 해서 온갖 재미있는 이제 동아시아의 이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식인들에 대한 열전들이 쭉 이제 실려요. 예를 들면 뭐 장자라든지 뭐 노자라든지 뭐 한비자라든지 순자라든지 이런 이제 인물들에 대한 전기문이 이제 그 평전이 실리는데 예를 들면 맹자 같은 인물의 그 평전은 우리가 공자 맹자 그러면 유학에서의 최고 스승의 한 분이신데 공자에 비하면 오늘날 번역본으로 A4 한 장 반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맹자 순경열전에서 순자랑 같이 합쳐가지고 합쳐서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맹자, 순자 다 공자 이후에 최고의 유학의 스승이거든요. 장자, 노자도 한비열전과 함께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자에 대한 이 전기, 그다음에 공자의 제자에 대한 전기만 사마천이 엄청난 분량으로 공을 들여서 이걸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마천 개인이 이제 유학에 대한 뭐 남다른 태도나 공자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공자라는 인물은 자기 당대부터 꽤 이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여러 자료들을 남긴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어라는 책과 사마천 당시에 사마천이 수집할 수 있었던 자료로서의 공자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공자라는 인물을 이렇게 구성해 보면 공자는 동아시아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포지셔닝하는 노자와 더불어서 포지셔닝되는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후대에 있는 제자백과 어떤 인물들보다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오히려 어떤 사상사,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자 문명권의 사상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점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줍니다. 이 공자에 대한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공자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과 공자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소크라테스와 함께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소크라테스보다 공자님이 서기로 따지면 시기가 좀 더 앞서는데 서기로 하면 기원전 551년부터 47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73세 또는 74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공자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서기로부터 익숙하니까 기원전 6세기에서 저 5세기에 걸치는 저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중국의 역사는 크게 왕조의 큰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하왕조, 상왕조, 주왕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와 상은 뭐 한편에서는 신화, 전설이라고 얘기되기도 하지만 상나라, 즉 은나라라고 얘기되는 이곳은 은허라고 하는 뭐 도읍이 발굴되기도 하고 유적지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제 실존 이걸로 얘기가 돼요. 보통 하왕조는 요순 우임금이라고 할 때 그 우임금으로부터 시작된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나라에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왕조예요, 왕조.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아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대를 잇게 만드는 왕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공자는 이 주왕조로부터 그 다음에 통일왕조인 진왕조, 그러니까 진시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진왕조가 나오는 요 시기, 이 시기를 통칭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는 크게 하, 상, 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공자의 시대는 이 주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아직 존속은 하고 있지만 뭔가 흔들흔들하고 있던 시기, 그걸 별칭으로는 춘추전국시대라고 따로 일컫는데, 그 시기에 이걸 굳이 둘로 나누면 전반부를 춘추, 후반부를 전국 이렇게 나누거든요. 공자의 시기는 춘추시대, 참고로 맹자의 시대는 전국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의 두 거두인 공자와 맹자는 주나라로부터 진나라로 이어지는 사이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자라는 인물과 맹자라는 인물이 자기 시대에서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간접적으로 조금 접근해 가볼 수가 있는데, 이 주왕조라고 하는 왕조는 유학에서는 굉장히 좀 이데아에 해당되는 왕조예요. 즉 공자에 의해서 항상 가장 완성된 어떤 이데아적인 세계, 하나의 왕조의 시스템을 이제 찬란한 문명의 유산으로 남겨준 세계, 이게 대명사로 주왕조가 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학의 3대 경전을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할 때 오늘날 주역이라고 불리는 그 역, 그 세계가 바로 이 주나라의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역이 주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역은 주역의 세계인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유학에서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경전의 체계, 즉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우주의 리듬을 읽는 텍스트였으니까 세계를 읽는 눈을 주나라의 역법 시스템을 통해서 읽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나라는 왜 공자가 그렇게 이 주나라를 좋아했느냐, 또는 공자가 주나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느냐. 주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곳이에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봉건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국은 자기네 나라를 아까 아테네나 뭐 페르시아 뭐 이렇게 스파르타 이렇게 도시국가 폴리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천하예요. 그냥 우주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왕은 자기를 천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여기가 천하고 이 바깥은 다 오랑캐들 야마인들이 사는 외부인 거지, 우주는 여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천자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그 넓은 땅을 다 지배할 수는 다 이렇게 간섭할 수는 없어서 자기의 이 뭐 직계 혈통이나 아니면 자기하고 오랜 그 인연이 있는 공을 세운 뭐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천자의 세계를 위탁 통치 비슷하게 임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정한 지역에 제후로서 봉해 준다는 거예요. 봉업지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건국시켜줘요, 거기. 그러면 전체로는 주나라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 여러 제후국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나라 천자와 동성,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제후국들도 있고 이성 제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제후국들이 이 주나라라고 하는 큰 시스템 안에 주종 관계로, 군신 관계로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역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왕은 주나라 왕 딱 한 사람이고 나머지 제후들은 전부 다 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요 명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도 다 임금, 왕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은 그냥 다 한 공동체의 대표면 다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왕이라는 호칭은 본래 주나라의 천자에게만 붙인 호칭이에요. 주나라만큼이나 강력하거나 주나라보다도 더 군사력이 셌던 나라들도 감히 주나라에 대해서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다 스스로 공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나라의 환공 같은 사람도 제환공 이렇게 붙여요. 진나라 문공 이런 사람들 다 공 이렇게 붙어요. 그다음에 진시황의 조상인 진목공 다 공을 붙여요. 왜?
자신들이 군사력으로 주나라보다 약한 게 아니고 군사력은 주나라보다 훨씬 강성해도 자기들을 봉분해준 이 질서에 대한 것을 아직 어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주나라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춘추시대인 거예요. 물론 주나라가 강성했던 당시에는 힘이나 위력적으로도 제국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지금 봐서 알지만 이게 몇 개월 만에도 금방금방 바뀌어요. 나라의 이 국력과 국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주나라 밑에 있는 이 제후국들도 보통 2대, 3대만 지나고 나면 처음에 봉분받았던 나라들이 비슷했던 나라들 중에 우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무능한 군주들이 잠깐만 방심하면 금방 나라들이 쪼그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자인 나라인 주나라조차도 몇 대가 지나면 점점 쇠퇴를 하고 반면에 예상치 않았던 제후국들 중에서 어떤 제후국들은 너무 물산이 풍부해지고 농사도 잘 되고 또 이주민들이 많아져서 세금도 많이 걷고 국력이 풍부해지고 이런 식으로 뚜렷한 힘관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명분상으로는 왕에 의해서 임명된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는 힘의 균형은 이미 깨졌어요. 하지만 서로 예의상, 명분상 이 도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나라에서 힘이 아무리 세도 천자를 능멸할 수가 없는 게 무언가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 한 나라를 이렇게 천자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겁니다. 군사를 동원할 수 있거나 이웃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자의 군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항상 한 나라에 대해서 연합국들이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아직 이런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하려고 했던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시대가 되면 이제 그게 넘어갔다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나도 왕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제나라 환공의 시대였다가 하면 제나라 선왕의 시대가 되고 양나라 해왕의 시대가 되고 이게 바로 맹자의 시대예요. 맹자에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 편이 양해왕편 이렇게 나오고 제선왕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같은 춘추시대 때의 그 나라들인데 호칭이 이제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까 왕은 천하에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한 명의 왕이 누군지를 싸우자라고 하는 게 전국시대예요. 그 한 명의 왕이 누구예요? 진나라 진시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얘도 다 왕하고 나니까 왕이라는 호칭이 너무 이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황이라고 하는 명칭을 만들어서 새로 황제의 시대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단 한 사람에게, 단 한 명의 영예로운 천자의 명칭이었다. 자, 그런데 공자는 바로 이 춘추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주나라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정은 되지만 근대 이전까지 계속 나름 유지를 해왔던 이 봉건 시스템을 가장 최초의 완성 또는 제도화시켰던 어떤 시대에 대한 이름이 주나라라고 하는 이거고 공자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주나라라고 하는 본가의 힘은 많이 약해졌고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은 서로 알게 모르게 힘관계를 경쟁하고 있었고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공자가 노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춘추시대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이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 이 노나라가 바로 그 주나라로부터 봉분받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바로 이 노나라는 주공이라는 인물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자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시대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 주나라는 아까 여러 제후국들에게 봉분해줘서 봉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나라가 봉분을 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주공이라는 인물에 준 노나라와 또 하나는 강태공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준 제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는 지도로 따져보면 이렇게 해서 중국은 세 개의 강줄기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많이 그려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황하, 요거는 양쯔강이라고 하는 이제 장강, 그리고 요거는 회수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물이 중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황하의 범람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중국은 이 황하 동쪽을 아우르는 요 땅이 중원이에요. 여기가 핵심 노른자 땅이에요. 근데 요 강줄기 서쪽은 오랑캐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조금 컨트리한 쪽이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 그리고 이 북쪽, 우리 고조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연나라. 그리고 산동반도 쪽이 바로 강태공의 제나라. 그리고 원래 노나라는 바로 그 제나라 밑에 이렇게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에 이 장강 중심으로 하는 요 아래쪽이 초나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회수에는 오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 중원 땅이라고 하는 여기가 원래 주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땅이기도 하면서 제후국으로는 어떤 나라의 땅이었냐 하면 이 진자를 쓰는 진나라의 땅. 지금 요 제가 드린 요 연나라, 진나라, 요 나가 진짜 쓰는 요 진나라, 또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후 공자가 살고 있었던 시기를 읽을 때 항상 이름이 들락날락하는 나라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요 옆에 위나라라고 하는 자공의 나라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치로 당시에 중국이 당시 중국의 제후국들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는 힘으로는 좀 부족한 나라였지만 주나라를 건국했던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자 주나라의 봉건 시스템을 건설했던 설계자인 주공에게 준 나라예요. 바로 그 주나라의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조선의 시스템을 설계한 정도전처럼 주나라는 주공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주공이 봉분받은 땅이 바로 이 노나라였고, 이 노나라의 후예로서 태어난 사람이 공자였기 때문에 공자는 주나라가 지금 힘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나라 시스템 자체는 훌륭한 것이어서 이 시스템을 복원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복원할 때 가장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것을 정통으로 바꾸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 우리 노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갖고 있는 이 주나라에 대한 존숭과 주공에 대한 존경과 이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철저하게 논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 사실 정치 철학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공자는 이런 노나라 출신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춘추 시대는 이제 힘이 조금씩 준동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어쨌든 공자라는 인물이 그 사이에서 등장하면서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때인데, 공자가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가 상대했던 사람 중에 소피스트들이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등장할 때 앞에 상대하고 있던 사람들과 이 지혜 또는 알에 대한 태도가 다른 태도를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거겠죠. 근데 공자의 이 논어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논어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하기 쉽지 불력 여로라고 하는 구절이고, 두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 벗이 먼 데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유붕자 원방내하면 불력 낳고라는 거고, 세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성나지 않으면 분자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키워드의 세 개는 뭐냐 하면 배움, 그리고 벗, 턱여우, 그리고 분자 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공자는 계속적으로 본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많이 아는 자, 많이 배운 자가 아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 제자들이 여러 번을 묻거든요. 그러면 공자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리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다만 배우기를 좋아했고 가르치는 것에 실증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동아시아 최고의 스승이 되는데 동아시아 최고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공자의 특징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그를 스승으로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좋아하는 자로서의 공자, 그리고 공자에게 배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접근을 해볼 테고요. 아까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철학학기를 풀었다 그랬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기꺼이 배고픔을 감수하면서도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소송을 하러 아프라로 나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중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대화. 근데 이 공자와 논어, 이 유학의 세계에서 이 벗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벗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벗은 동년배 또래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폭력,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두 날개를 형상하는 것에서 따온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고 있음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벗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성숙하고 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어의 첫 번째 구절의 두 번째라는 거죠. 하나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배움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면 하나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들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격에 대한 건데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그냥 아주 거칠게 풀면 인정욕망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이 누군가의 평가나 이런 걸 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하게 풀면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을 이유가 없는 충분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절은 각각 하나씩의 구절이기도 하고 이 두 개의 구절을 군자라고 하는 인격으로 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군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공자라는 시대에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는 이 지향점으로서의 하나의 이 윤리적 완성된 인격이에요. 군자는 말뜻 그대로 하면 군의 자식이라는 뜻에서 혈통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공자는 논어에서 첫 번째 구절에서 그것도 이 말의 의미를 인격적으로 성숙한 또는 인격적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라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 성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 때 내가 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버지가 군이어야 내가 군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군자적 삶을 살 때 내가 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공자의 말로 첫 번째 말로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냐면 공자에 대한 사마천의 기록을 다시 잠깐 들여다보면 공자에 대한 사마천은 이렇게 썼거든요. 공자는 가난하고 미천했다. 공자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알 바는 없지만 논어 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공자가 여러 가지 일을 잘해요. 막 접시 닦기도 잘하고 무슨 뭐 이렇게 청소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공자는 저렇게 다재다능한 걸 보니 성인인가 보구나. 그러자 그 제자로부터 그 말을 들은 공자가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른다. 나는 어려서부터 생계형 알바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다재다능해졌을 뿐이지 실제로 성인이 어째 다재다능한 사람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공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거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이 기록은 사마천에 따르면 공자의 어머니는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공자가 태어났을 때 나이가 고작 15살이었어요. 아버지는 70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공자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미천했다라고 사마천을 쓰고 있거든요. 공자의 아버지는 당시 69세, 70세였던 숙량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분의 직업은 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몸을 쓰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분이었는데 어머니 안씨녀라고 하는 이 부인은 15살이었는데 이분은 무속인 집안의 딸이었어요. 당시 무속인은 천민 집안입니다. 그리고 무사는 하급 관료예요. 그리고 나이 차를 보면 알겠지만 이 둘의 결합은 일반적인 행복한 결혼이라고 보기에 뭔가가 조금 어색한 예? 결혼이에요. 거의 약탈혼에 해당될 정도의 거예요. 그리고 숙량을은 금방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단서가 있잖아요. 공자 집안이 얼마나 건강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공자님은 오늘날로 따지면 키가 2m 10c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숙량을은 2m 한 20에서 30cm 정도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마천은 이것을 10척. 사마천이 아니라 공자 가어에 따르면 아버지인 숙량을은 10척, 사마천에 따르면 공자는 9척 6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러잖아요. 그럴까봐 사마천이 뭐라고 붙여놨냐면 여기 뒤에다가 사람들이 키랄이라고 불렀다. 이래도 안 믿을까봐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2m 10cm였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자에 대한 기록으로 사마천이 뭘 남기고 싶었냐 하면 그 사람이 남다른 신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의 평균 신장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텐데 그의 신장이 남들보다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73세, 74세를 사는 동안 15년 정도에 걸치는 망명생활, 아까 그 이웃나라들, 제나라, 위나라 등등을 돌면서 무려 14년 동안의 망명생활을 하는데 제자들은 쌀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면 병도 나고 막 불평도 하는데 공자는 병 한 번 나지 않고 14년 동안 유랑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때 나이가 55세에서 68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고난 강골이고 얼마나 건장한 사람인가. 자,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공자의 시대는 어떤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던 시대예요. 이거에 대한 시대의 정의나 그거에 대한 이제 지향점을 공자가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살펴볼 문제겠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에 공자가 등장했어요. 공자라는 개인은 남다른 건강함과 남다른 이 신체 그리고 굉장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떤 밑바닥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도전해보고 저렇게 도전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본 결과 토해낸 말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논어라는 책이고 그 삶의 가치가 유학이라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이자 엘기스가 바로 배움, 분자된 삶이라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밑바닥 그리고 하지만 굉장히 원초적이고 야생적인 건강한 삶의 이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 혼탁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를 맞서면서 무언가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갔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이 공자의 스토리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공자의 키워드와 소크라테스의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